자, 네. 이제 3부는 자, 좀 더 이제 마무리 하면서 또 우리 또 러브펀드님으로부터 가치주 2021년의 가치주, 가치 투자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어떻게 좀 접근해야지 나의 계좌에 플러스 알파가 되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비지배주주들, 이른바 소액주주분들이 한 분 한 분 좀 주총 때만이라도 좀 이제 나서셔야 된다.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다들 또 이렇게 인정이 없어가지고 그 저 회장님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전자투표 하라 했더니 다 찬성 또 이러거든요. 어차피 소액주주 여러분들이 찬성하지 않아도 그 안건은 다 대체로 다 통과돼요. 거의 다 99%. 그러니까 그런 때마다 용기를 내가지고 반대 하시면 그게 보이죠. 주가 상승으로 예.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반대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경영진 입장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부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다 이사선임 같은 경우, 감사선임 그렇죠.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감사선임은 또 이게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제도가 또 있긴 있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열심히 활동하시면 됩니다. 그 여의도 증권거래소 앞에 보면은 열심히 예, 투쟁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신라젠 주주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투쟁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올해 연초 아까 뭐 일월 효과인지 어쩐지 올해도 상당히 좀 제가 봐도 조금 뭐 안 움직이던 중소형주들이 좀 움직였던 그런 현상들을 좀 봤었습니다. 2021년에 이런 어떤 중소형주들의 움직임 좀 어떤 점에서 좀 다른 게 있는 건지요? 예. 일단 지금 우리가 1년 반 동안의 코로나 사태란 걸 겪었어요. 그래서 작년 3월 코로나 쇼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 대략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성장 가치와 순수 가치가 모두 극단적인 저평가에 들어간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성장 가치에 있는 종목들이 트리플 5 수준까지 내려갔어요. 성장주인데도 뭐 퍼가 5배 언더, PBR 0.5배 언더, 배당 수익률 5% 이상. 그게 작년 3월에 그랬거든요. 자, 그런 종목들이 한꺼번에 튀었던 게 지난 15개월의 주식시장이었다. 야.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편한 시기였다. 투자하기에 아주 편안한 시기였다. 예, 맞습니다.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뭐 여러 가지 예, 식은 죽 먹기. 네. 예. 누워서 이제 떡 먹으면은 좀 위험해요. 체하긴 하는데. 예. 아무튼 쉬운 장이었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때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를 작년 연말에 회피했던 투자자분들 3억 원 된다 해가지고 겁먹고 일단 매도하셨던 분들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연초에 다시 복귀하면서 스몰캡이 강하게 튀었던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결정적인 부분은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엄밀하게 보면 2018년, 18년 그즈음부터 해가지고 상장사들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꺾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가치주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그 밸류 트랩에 빠집니다. 싸다고 해서 샀는데 이익이 안 나. 그러니까 더 빠져. 그런데 코로나를 맞았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PBR 레벨이 뭐 0.2배, 0.3배, 심지어는 0.1배까지 내려갔던 경우들도 비일비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올해부터는 지금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전 종목이 성장주에 들어갑니다. 그건 이제 기저 효과도 큰 목을 차지하고 전 종목이 성장주에 일단은 들어간다. 이게 전 종목이 성장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앞서서 밸류 트랩에 빠진 2018년에서 2020년 초 요 사이는 저평가된 종목을 샀는데 이익이 안 나니까 더 빠지고 그래도 고평가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저평가된 종목을 샀더니 이 회사가 이익이 올해 상반기에 뭐 100% 늘어. 뭐 이런 아마 깜짝 놀라시는 실적들 계속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난 싸다고 해서 샀는데 이익이 그렇게 들면 더 싼 종목이 되죠. 그럼 더 튀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내년 정도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기 주식시장 사이클로 보면은 그 금융 장세가 일단락되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거든요. 네. 자, 이런 과도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텐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2010년대 후반에 봤던 좀 가치 투자자들에겐 좀 인내를 요했던 그런 시기가 역전된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리플 파이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예. 지금 이 시간에도 트리플 파이브 종목이 있으면은 뭐 그거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대신에 이게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트리플 파이브까지는 좀 힘들고 뭐 더블 파이브 뭐 정도는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 보면 이제 앞서서 여름장에 좀 이를 악물어야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시장이 여름장에 혹시나 훅 했다. 훅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빌미가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돌발 뭐 사태, 뭐 테러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상치 못한. 네. 그렇게 해서 훅 꺼졌다. 그러면은 시장의 트리플 파이브 종목들이 크게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줍줍줍 하겠죠.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워낙 스마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이 생기면 순식간에 사라질 거예요. 예. 우리 그 패밀리 세일이라고. 패밀리 세일. 창고 대방출. 그 예전에 저 자주 갔었는데. 예전 살던 동네가 그 어떤 대형 의류 회사 근처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창고 대방출을. 예. 본사에서 가보면은 좋은 옷들이 쫙. 예, 단돈 몇만 원에. 그런데 그걸 아침 일찍 가면 많이 줍줍할 수 있는데 오후 늦게나 없죠, 물건이. 예, 가면은 이게 물건이야? 뭐 싶은 거밖에 안 남아요. 예. 그래서 혹시나 증시가 발작이 일어난다 그러면 성장 가치든 순수 가치든 트리플 파이브 종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이용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이제 그 로우펀드님 말씀을 듣다가 우연히 이렇게 신발을 봤더니 이것도 약간 이제 여담인데 예. 크록스예요. 예. 크록스. 로우펀드님은 요새 서학개미들 엄청 많아지잖아요. 예. 좀 미국 주식 또는 중국 주식 좀 어떻게 좀 대비를 좀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제 관심은 많아질 텐데 예, 앞으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은 이제 그렇게 크게 다루지도 않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거나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뭐 일본은 뭐 자산 중에 상당 부분이 해외에 있어서 뭐 이제 자본이익이 많이 들어온다. 뭐 불업삼 막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에 국부를 늘리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와타나베 부인 뭐 그렇게 불리기도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학개미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 긍정적인데 무조건 돈을 벌어 오십시오. 예. 이게 해외에서 딱 투자를 했는데 녹여 먹었다. 이건 국부 유출이죠. 유출이고. 예. 무조건 벌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그 좀 고평가된 그런 종목보다는 좀 뭔가 합리적인 투자를 역시 또 이어가신다면 비이성과 비합리를 이용하는 역이용하는 그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올해 가치주 흐름 이제 여쭤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나 보면 이제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좋아하는 게 또 자산주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개념에서. 근데 요새 또 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주요 상장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동산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태광산업, 대한화섬, 일신방직, 옛날 동일방직, 뭐 강남 제비스코
무슨 산업, 무슨 대한, 뭐 한국, 뭐 이런 들어가는 회사들 있잖아요. 예, 딱 많은 회사. 예, 옛날 오래된 회사들. 예. 이 주가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에 반복되던 그런 흐름인 건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는 정말 뭔가 다르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지, 또 뭐 그런 생각도 많이 좀 들긴 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 종목들 중에 보면 좀 많이 오른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분명히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이제 코로나 쇼크에 모든 종목이 저평가되었다가 함께 튀어오른 현상도 있지만 일시적일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전 종목이 성장주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 지금 언급 주신 종목들이 그 뭐랄까 이제 밸류 트랩에 빠졌던 대표적인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종목들이 밸류 트랩에 빠진 이유는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매출이 꺾이고, 매출이 꺾이니까 이익률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산 가치를 저렇게까지 높게 멀티플을 안 쳐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 종목이 성장주 국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밸류 멀티플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특히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순수 가치, 자산 가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장기 금리. 요게 이제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미국 장기 금리가 1.7에서 1.2까지 떨어지니까 네. 그 전까지는 그 가치주들이 매우 날카롭게 상승했거든요. 쫙 올랐다가 예. 그러다가 장기 금리가 숨고르기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게 아쉬워요.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이란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분위기고, 뭐 지금은 뭐 장기 금리가 숨고르기 하지만 다시 이제 꿈틀꿈틀 올라갈 가능성이 결국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다시 어느 순간 뭐 어제 밤사이, 그제 밤사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치주들이 움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런 현상이 차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게 뭐 10년, 100년 이렇게 계속되는 건 아니죠. 한 1, 2년 정도 사이클, 뭐 길면 한 3, 4년,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 그 세월이 흘러서 그 어느 날 만약에 이제 매출이 꺾이기 시작하고 한다 그러면 또 다시 2010년대 후반에 봤던 것처럼 밸류 트랩이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때 되면 거 봐라, 가치 투자 별거 없다. 내 일할 줄 알았다. 또 이렇겠지만 그 전에 이미 다 큰 시세를 내고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잠깐 또 로우펀드는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아까 이제 그 자산주도 그런 개념일 텐데, PBR, 주당 순 자산 비율, 배율이 몇 배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아까 이제 뭐 엄청나게 심한 밸류 트랩, 이른바 이제 가치 함정에 빠져가지고 뭐 이 PBR이 0.1까지도 가는 뭐 이런 사례도 뭐 작년 3월에는 많이 몇 개 있었죠. 지금도 이제 로우펀드님께서는 이런 어떤 그 아까 이제 트리플 5도 말씀하셨고, 이 PBR이 0.3배 정도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 저평가된 주식에 좀 집중 투자를 해서 한번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런 컨셉을 좀 많이 좀 권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어떠십니까? 요건 이제 확률의 문제라고 봐요. 확률. 예, 요건 이제 제가 가치 투자를 퀀트 방식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확률의 문제입니다. 이제 가치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그 상승하는 종목 비율이 높긴 높아요. 그러니까 성장 가치는 한 10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뜬다 그러면 순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10개 있으면 그래도 한 대여섯 개는 상승하긴 하죠. 반타작은 한다. 예. 그런데 집중 투자한다? 근데 집중 투자했는데 하필이면 그 종목이 밸류 트랩에 빠질 경우에는 이거 정말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게 가치주라고 하더라도 PBR 내가 0.5배 샀는데 0.1배 가면은 이거 5분의 1 토막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순수 가치로 해서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으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한두 종목에 몰빵 투자하실 게 아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깔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그 확률이, 그러니까 수익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이게 뭐 성장 가치든 순수 가치든 마찬가지지만 몇 개 정도가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몇 개 정도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10개 이상. 아, 10개 이상. 10개 이상.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때 25개 이상. 25개. 예. 그래야지만 이게 이제 그 가치 투자도 그 가치 투자의 스타일에 따른 수익률 성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퀀트 방식의 가치 투자를 스타일 투자 전략이라고 불렀어요. 스타일 투자. 예. 아주 이제 스타일이 보면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홍대를 갔어요. 홍대 스타일이 뭘까?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저 같은 사람을 탁 보고 저게 홍대 스타일이구나. 주름 가져가져 하고 늙은 중년의 아저씨들만 있고요. 저게 홍대 스타일이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네. 홍대 스타일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도 여러 가지 케이스 한 몇십 명의 사람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한두 명 보고 알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어떤 스타일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가 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10개 이상, 이거 투자 자금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 틀리겠지만 10개 이상 투자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요. 되도록이면 25개 이상을 권장드리고 있어요. 야, 그렇군요. 제가 요 근래 가장 재밌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서현이라는 종목 있죠. 서현. 예. 한일이와 예. 그쪽 지주회사. 거기가 제가 아는 분이 근무를 하셔서 잘 하시는군요. 아니 그냥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잘 하시는 분인데 PBR이 서현이 0.4일 때 예. 야, 이거 왜 이렇게 싸? 설마 뭐 한일이와가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크게 투자하신 거죠. 3년을 두고 있는데 0.4에서 0.2가 깨지더래요.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네, 0.2가 깨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난 때가 0.2 하던 시절이에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0.4가 되면 아니다. 0.3이 되면 점심을 또 사주고 예. 0.4가 되면은 그때는 저녁을 먹자 뭐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서현이 테마주 그게 테마주. 윤석열 테마주인가 예. 강 PD? 맞습니다. 서현이? 예, 맞습니다. 거기에 엮여가지고 지금은 한 PBR이 한 1배를 넘었을 거예요. 예. 아마.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예. 요즘 분위기가 이제 모든 종목들이 그렇게 이제 다 올라가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러브펀드 말씀 듣고 20개 있다. 그럼 그 중에 예. 한두 개, 두세 개는 그런 엮여가지고 그냥 뭐 뿅뿅 올라가면 스무딩하고. 전체 수익률이 그러니까. 다 튀는 거고, 계좌가 늘어나면 어.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유 부장님께 맛있는 또 이렇게 저녁을 아직 저녁은 안 사더라고요. 아직 안 사셨어요. 아마 그 전에 정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한 0.5에 정리하셨을까? 그럼 못 사죠. 왜냐하면 이게 그 순간은 기분 좋았는데 더 오른 걸 보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짧게 이제 시간이 없어 짧게요. 예. 더 궁금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아까 이 절대 저평가. 예. 대한민국에서 절대 저평가 섹터 딱 꼽으면 지주회사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잖아요. 사죠. 예. 지주회사는 만년 저평가인가요? 아니면 지주회사도 좀 그나마 야 PBR 1배가 갈 때는 오지 않겠냐 이런 시절이 올까요? 오긴 올 것 같아요. 온다. 예, 우리가 그거를 2007년에 경험했어요. 오. 2007년에 그 지주회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던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그 직전에 지주회사들의 멀티플이 이제 PBR 뭐 0. 몇 배, 0.5도 안 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처참했죠. 근데 보면은 그때 당시는 정말 화랑장. 아. 2005, 2006, 2007 7. 엄청 뜨거웠던 시장이었는데 쟤네들은 왜 계열사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지? 아.
그리고 비상장 회사지만 이 회사는 이 정도 가치 아닐까? 그러면서 멀티플 그러니까 자산 가치 다 더해졌구나. 예, 멀티플이 1 이상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필요할 수는 있는데 결국은 예, 어느 순간에는 가치를 한 번은 예,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0.2, 0.3 PBR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딱 없죠. 이제 지주회사가 남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게 딱.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이 그 계열사에 대한 평가가 이제 모 회사가 가진 계열사에 대한 평가를 좀 약간 디스카운트해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주회사들의 멀티플이 약해져 있지만 강세장이 지속되게 되면 이게 슬금슬금 지렁이처럼 올라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지주회사니까 PBR 1배 당연해.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때쯤 되면 이제 오히려 이게 이제 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2007년이 떠오르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긴장하셔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러브펀드니까 예. 딱 가치주 펀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가치주 펀드 하면은 뭐 이 환매 몸살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 펀드 매니저들 다 이직하고요. 막 수익률도 한때 안 좋았다. 뭐 장기간 뭐 언더퍼폼했다. 막 별별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그나마 조금 이제 네, 예, 수익률이 체면치레하고 있죠. 체면치레하고 있는데 가치주 펀드, 야 가치주 펀드에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도 지금 기억이 잘 없고 들은 적도 별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요새 어때 좀 그렇죠. 시기가 됐습니까? 정말 돈 많이 빠져나갔죠. 네. 그리고 2017년까지만 해도 한국밸류의 유명한 펀드 있었고 그리고 신형 마라톤도 뭐 조가 넣었었고 그래도 좀 체면은 칠해는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많이 죽었죠. 근데 저는 이 금융상품을 볼 때 흥망성쇠가 있다라고 봐요. 보면은 흥할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 흥할 때가 이제 상투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쭉 내리막길을 걷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냐? 그건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에서는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게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가치 투자하는 펀드들이 수익률이 좋네. 그러면은 다시 돈들이 몰리게 되죠. 돈들이 몰리게 되면 기계적으로 또 이제 사고. 집행을 하면 또 그들 종목이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좋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오고 그런 현상 속에 과거 2015, 16, 17년에 봤었던 17년 초까지 봤었던 가치주 펀드 관련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활공하기 위한 그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이륙 전 단계다. 예. 대신에 이제 그때처럼 양상이 뭐 어떤 스타 펀드 매니저가 나와서 그러한 형태는 아닐 것 같고 순수 가치나 이러한 형태가 아니지만 약간은 변형된 형태에서 펀트 같이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액티브 ETF 쪽에서 뭐 좀 튀는 가치 투자 형태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 평균 회기. 예. 이렇게 또 기울면 차고 하니까 그죠? 역시. 자,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러브펀드님이 꼽는 2021년 이제 하반기 또는 2022년 이런 관점에서 가치 투자를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유망한 한국형 가치주는 뭘까? 뭡니까? 제가 종목은 네. 이야기를 안 드려요. 종목은 이제 카페 가서 예.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종목을 볼 때 쇠붙이 관련된 업종들. 쇠붙이. 예. 오. 쇠붙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철강. 예. 그 쇠붙이 보면 쇠붙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철, 비철 뭐 이런 금속 뭐 이런 거. 철이든 비철이든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그 이번 주에 이 이슈가 떴어요. 공시 내용 중에 조선사들의 영업 이익이 적자 전환됐어요. 2분기. 예. 그래요? 2분기에? 예, 뭐
전년 대비 매우 안 좋아졌다. 적자 전환인가? 아무튼 매우 안 좋아졌다. 그런 숫자가 쇠붙이 올라가지고 그런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폭등해가지고. 예. 그러면은 원자재 가격이 저렇게 폭등했으면 철강 회사들은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 포스코가 오른 이유가 있네요. 예. 단적으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은 저 수주를 딸 때 철강 가격이 작년 가격일 대로 수주를 했을까요? 지금은 그 반영해가지고 좀 높은 값으로 높은 하겠죠. 값으로. 자,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보면 배 한 척 들어가는데 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그 조만간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다 보니 이제 유력 잠룡들께서 공약들을 이렇게 쭉 내시잖아요. 네. 그분들의 그 공약들을 쭉 보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집. 집 지을 때 공급. 예, 우리 뭐 옛날처럼 나무로 짓는 거 아니잖아요. 나무도 들어가긴 하지만 나무로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공법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 아니다. 그래도 그러면 나무가 안 또 됩니다. 다 초토화되니까 안 되겠다. 저기 이웃 나라에 좀 네. 안 좋은 뭐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 다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철강. 왜 이게 지금 보면은 굵직굵직한 철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전기차가 늘고 있다는데 껍데기는 플라스틱이 일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철강 들어가겠죠. 예. 그 여러 군데서 다 철강 수요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쇠붙이 관련된 업종들 혹시나 휘청휘청한다 주가가 그럼 한번 여기 쭉 지켜보셨다가 얘네 2분기 실적 괜찮네 뭐 3분기 실적 어떤가 추정해 보시고. 철근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 친구들은 저 시골에서 지금 주택 짓고 있거든요. 어떤 친구가 우리 저 정철이 주정철이 그거 요새 여름에 지금 성수기인데 예. 쉬고 있대요.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재값이 지금 빨리 지어야 될 텐데. 네, 예. 지어야 되는데 너무 올라가지고 뭐 지금도 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철아 힘내라. 예. 네. 철자 들어가시네. 주정철 예. 이름이. 역시 세상 돌아가는 걸 딱 보면 거기에서 뭔가 투자 아이디어를.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저와 러브펀드님의 사이를 맡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플라스틱이요? 예. 요거 만드는 회사들이 아마 계속 돈을 많이 벌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4단계 격리돼 가지고 도시락을 이제 시켜 먹잖아요. 그 플라스틱. 이 환경에 정말 저 볼 때 한편으로는 야, 뭐 온실가스 그러고 뭐 제로백, CO2 제로, 탄소 제로 하잖아요. 근데 현실을 보면 탄소 제로는커녕 탄소 100이야, 탄소 100. 탄소 제로가 아니라. 엄청나요. 저는 사실은 이게 또 약간 이제 새는 얘기인데 쿠팡은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쿠팡 택배는 물론 택배 기사분도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죠. 근데 쿠팡 이 포장 있잖아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돼요. 맞아요. 비닐을 그냥 몇 겹을 싸고 그냥 막 과대 포장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정말 그거 다 나중에 다 탄소인데 그거 무슨 탄소 제로 한다면서 그런 걸 언제까지 방치할 거냐고요. 이거 제가 볼 땐 코로나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옛날에 SK 케미칼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거 완전 사양 산업이잖아요. 누가 요새 코로나 전만 누가 이거 쳐다나 봤겠어요 이거. 이게 없어서 못 쓴대요. 없어서 못 판대요 이게. 예전에 을지로 가면 이거 그냥 떼올 수 있었는데. 아니, 국회 가보면은 국회의원 그 본회의장 가보면 이거 다 칸막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관리한다고 요거를 알코올로 매일 닦잖아요. 그럼 이게 금방 훼손된대요. 교체가 또 빠르대요 이게. 뭐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게 이제 SK 케미칼이었죠. 근데 물론 이제 케미칼이야 이제 다른 이제 바이오로 이제 10배가 올랐었는데.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포장 비닐 의외로 제가 볼 때는 실적이 오래 갈 수 있다. 제 생활 주변을 돌아다 보면 철근이 일단 우리 러브펀드님의 쇠붙이 주식이다. 자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등대 같은 분이시다. 등대.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진짜 우리 러브펀드님 같은 분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혹시 제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 만나다 보니까 이 양반들 생각을 좀 고쳐야 돼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죠. 그 다음에 야 투자를 개인들이
열심히 잘 하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은 잘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뭐 그러니까 막 누가 막 이렇게 등 때리는 예. 뒤통수 때리는 일이 많네. 이게 이제 어떤 제도적인 어떤 후진성 이런 걸 텐데 뭐 이런 관련해서 좀 드는 생각이라든가 평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예. 마무리해 주시죠.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 예. 정책적인 부분에서요. 네. 이걸 좀 우리 유 부장님께서 강하게 국회에 투쟁을 해주십시오. 저가 예. 투쟁. 저는 아까 투쟁가 나왔었는데 밖에서 지금 꺼졌네요. 자. 예. 뭐냐면은 그 전자주총 앞서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아직 의무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장사 의무로 전자주총 무조건 의무화. 예. 이게 유예 기간을 좀 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제 두지 말고 내년 당장 바로 그냥 이제 그 희망입니다. 네. 아니 뭐 희망이 아니라 당장 해야죠 이런 걸 예. 사실은. 그리고 소액 주주도 전자주총 의무. 예. 그건 좀 힘들겠고. 예. 상장사들 의무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부탁. 예.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1,000만 명이 넘어요. 1,000만 명이 넘는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그 중엔 뭐 경력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신규 개인이 대부분이실 거고 특히 올해 1월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이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뭐랄까 답답하게 느껴지시다 보니까 시장을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7월 달에 그 시장이 그 이전과 다르게 조금 이제 요동이 있긴 하였지만 조정이 큰 건 아니었거든요. 주가지수 기준으로는 한 5% 정도밖에 네네. 조정이 안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요? 예, 너무 힘들어하시는데 아직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힘들어요? 그렇죠. 이 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시작이라고 하긴 너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신규 개인 투자자 분들이라면 좀 시장이 흔들린다고 마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규칙으로 종목을 짰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흔들린다. 무서워하면서 그냥 다 던져버리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초심을 잊지 마시고 본인의 투자 규칙, 내가 이 종목을 투자했으면 왜 투자했는지 그런 거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조금은 길게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짝짝짝짝. 저는 이제 딱 보니까 제가 이거 지금 MTS를 본 이유가 자사주 소각의 모범 사례 한미반도체가 뭐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오늘 한 8% 올리면서 드디어 4만 원 넘었다. 강 PD님. 예. 한미반도체. 우리 옛날에 했었잖아요. 지금 오늘 4만 원 넘었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의 모범 사례거든요. 그건 아주 강력한 호재죠. 네, 예. 자사주 소각. 여기는 그냥 다 소각해 버려요. 예. 엄청난 양을. 그런 얘기가 있고. 여기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이 계속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투쟁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약간 제가 가끔 이렇게 약간 묘한 아이디어가 날 때가 있어요. 저 옆에 금감원 있잖아요. 예.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잡는다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려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뭐 부양을 해서 호가를 의도적으로 뭐 높이내서 다 주가 상승하는 거를 딱 타깃해가지고 잡아내잖아요. 조사하고 뒤지고 주가가 단기간에 이상하게 올랐어. 주가가 뭐 장기적으로 누가 여기서 매집을 몇 년 동안 매집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확 끌어올렸어. 그래가지고 엑시트 했어. 이거 과징금 얼마. 그 다음에 검찰 고발하고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해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주가 조작 수사의 어떤 관행이거든요. 저희 관행 깨고 아까 했잖아요. 묘하게 아주 우량한 기업인데 경영승계가 임박하거나 앞두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이익이 줄고 현금 흐름은 좋은데 영업이익 숫자는 안 좋아지고 갑자기 감가상각을 뭐 늘렸다는 등 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조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이제 금융감독원 특사경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정황이 있는 거를 몇 개 딱 기획조사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이 그건 엄청난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을까. 일거에 예.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금감원이 지금까지는 탓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게 재밌잖아요. 근데 주가 조작은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오르는 것도 조작이고 내리는 것도 조작이에요. 예.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뭔가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 무슨 이익을 위해서. 사실 세금을 낮추기 위해서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것만큼 더 명백한 조작이 어디 있어요. 금감원 관계자분께서 보신다면 바로 반영이 아주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금감원 입장에서는 국을 하나 늘었잖아. 국. 주가 하락을 전담하는 특별 조사국을 만드는 거야. 국을 하나 또 만드는 거지. 그러면 자리가 하나 또 들잖아. 직원이 힘들잖아. 힘이 생기는 거잖아. 금감원 입장에서도 왔다지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영상은 금감원에 한번 간분 있게 제가 한번 퍼뜨려야 되겠다. 아주 엄청난 이게 네. 의견이십니다. 자, 오늘 러브 분들님과 함께한 가치주 2021년 한국의 가치주 어떻게 해야 먹고 살 만한 것인가 특집으로 다뤄봤습니다. 휴가 언제 가십니까? 휴가를 가야 되는데 바빠서 휴가도 있으시군요.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네, 백신 맞으셨다니까 뭐 코로나는 덜 걱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고프신데 수고하셨습니다.